안녕하세요. 리온교육 오도경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이제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현장으로도 진행을 했던 건데, 현장이 이제 오늘 3시에 있었고, 요거 마치고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한 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장 강의는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진행됐는데, 그거는 이제 과한 시간이라고 생각돼서 유튜브용으로는 대략 한 1시간 정도를 보고 한번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좀 골라서 설명드리는 거고, 복잡하게 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다거나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사실관계만 딱딱딱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봅시다. 일단 리온교육이라는 이제 학원이 이제 어떤 학원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2020년부터 일단은 진행돼서 현재까지 1기, 2기 총 2개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8명 이하의 소수 정예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1대1 밀착 관리,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희 학원의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독보적인 관리 시스템인 리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많은 성적 향상 사례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기 학생들 중에 7등급에서 이제 학원을 들어왔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2등급까지 성적을 향상해서 4년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던 학생이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훨씬 그 이상의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온교육은 현재 이렇게 수많은 성적 향상 사례를 배출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 오도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저 장본인은 일단은 22살, 나이는 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강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물론 이제 비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음이 줄 수 있는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학년도 수능에서 4등급을 받고요. 20학년도 수능이랑 22학년도 이렇게 해서 100점 100점을 맞게 됩니다. 물론 요건 수정이 조금 필요한데 수능 과형 100점을 맞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럼 19학년도, 20학년도, 22학년도 이렇게 3개년 제가 다 이제 대학 합격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교 수교과 이번에 이제 논술 시험을 통해서 또 합격을 한 번 더 했던 그런 식으로 실력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나 잘 믿고 따르고 최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앞으로 할 말에 어떤 신뢰를 덧붙여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것들을 설명할지 목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일단 먼저 대수능, 이번 수능이 어땠는가, 그래서 무엇이 변했고, 그리고 불수능이 실제로 맞는지. 사실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지극히 학생들 입장이 맞죠. 그리고 그 학생들 목소리가 당연히 맞는 목소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도 어려웠던 시험이 맞는가? 물론 이제 어렵다는 것은 무조건 주관적인 거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좀 판단을 한다고 치면 과연 실제로 어려웠던 시험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23 대수능 성공 전략,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래서 리온교육은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수험생활 노하우인데,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그리고 주의사항, 겨울방학 학습 주의사항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Q&A는 현장에서는 진행했지만은 유튜브에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대수능 분석입니다. 자,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변했고 불수능이 맞는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해봅시다. 자, 73.8%. 자, 이 수치는요, 2022학년도 수능 직후 이제 EBSI에서 조사한 설문에서 이제 여기 이제 18일 수능이었죠. 18일 수능이었는데 19일 설문 기준입니다. 19일 설문. 그러니까 당일 설문과 그 다음 날까지 설문 조사를 받은 거죠.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이 73.8%,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려웠다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되는데 토탈에서 거의 한 80%,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험을 어렵게 느꼈다. 자, 결국에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불수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다운표에서 보니까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수능 당일날 평가원장님께서 이제 일단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신 멘트인데요. 사실 지난 수능과 비슷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지? 약간 쉽게 출제했다? 요거는 살짝 의문이네요. 그죠? 일단은 평가원의 출제 어떤 목표나 어떤 지향점이랑은 학생들이 조금 어긋난 결과를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은 지금 일단 실패한 거죠. 사실상 평가원이 의도했던 거 목표치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워했던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가면 자,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 자, 요거는 일단은 수능 성적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돼 있고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올해 요게 일단 중요하죠. 왜냐면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게 되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일명 화작이죠. 그지? 그지가 아니라 미안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이제 언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화작과 언매 두 개의 선택 과목이 존재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등급이 중요한 경우는 최저 등급을 제외하고는 크게 등급이 신경 쓸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한데요. 이 표준 점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백분위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백분위는 이제 하위 누적 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2%라고 나오면은 얘는 뭐냐면 실제로 상위 8%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위 0%. 100점이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13%, 얘는 8%. 그러니까 상위 누적 백분위로 일단 환산해서 일단 해석하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는 과연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단 표준 점수는 이 시험의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험의 난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 똑같이 80점을 맞았다고 쳐봅시다. 일단 1이라는 시험이 있고 2라는 시험이 있는데 둘 다 80점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1번 시험은 더 어려웠고 2번 시험은 비교적 쉬웠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시험을 친 학생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어려운 시험을 80점 받은 학생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표준 점수가 일단은 계산되는 이유는 이 시험의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난이도까지 반영해서 그리고 그 집단의 어떤 그 평균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산출 공식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즘 좀 복잡하죠? 그걸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난이도와 그리고 집단의 어떤 공부를 그러니까 집단의 이제 성격이죠. 그러니까 집단의 수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점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실제로 대학이 보는 지표는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보는 상위권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점수여도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탐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서부터 뭔가 표준 점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둘 다 동일한 상태에서 평가하기가 이제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불리가 존재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분위를 보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봐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백분위를 반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를 보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분위를 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이제 지방 대학교로 갈수록 이제 국어 수학도 백분위를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뭐 디테일한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대혼란의 원인이 뭘까? 과연 이제 사상 첫 문이과 통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불수능을 초래한 원인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문이과 통합 선택 과목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죠. 그래서 자, 난이도 조절 실패도 사실상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어랑 수학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다라는 평이 많죠. 2019학년도 수능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때가 거의 역대급 불수능으로 이제 뭐 84점이 1등급 컷으로 잡히면서 전례 없는 난이도다 하면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난이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등급 컷이 잡혔고 실제로 또다시 1등급 컷이 80점 초반대가 형성이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84, 86이니까 뭐 중반대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어쨌든 자, 전례 없는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전례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냥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처음 혼란스러운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뭐 기사에서 조금 인용을 했는데 전례 없는 불수능이다 뭐 이런 멘트를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용해봤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 자,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저하됐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국어 선택 과목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과연 이번에 유불리가 존재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수능에서 전체 70%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언어 배치는 30%. 자, 그럼 일단 지금은 화법과 작문이 더 많은 비중, 더 많은 학생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 선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해력과 문제풀이의 감각이 조금 중요한 게 화법과 작문이라면 암기력과 성실도의 언어와 매체는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가 혹은 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저는 기준점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번 수능 40번 문제 화법과 작문 문제죠. 이 문항을 한번 풀어보고 선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선지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독해력과 문제풀이 감각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들다.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작문은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언어와 매치는 확실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법이다 보니까. 그럼 이 범위 안에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마음 편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딱 확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언어와 매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여쭤보고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게 난이도 차이가 크냐? 라고 하면은 난이도 차이가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인간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100% 일치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출제하고 인간이 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때는요 너무 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결론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고 평가원은 어차피 그 두 과목의 선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단하게 공평성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빠른 선택 후 그거 하나를 집요하게 파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한 고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확실한 학습의 기준점이 모호한 게 화법과 작문이라면 확실한 학습을 전제로 만점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얘는 사실은 수학이랑 가까워요.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을 적용한다는 입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화법과 작문은 그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량의 부담이 조금 적다. 근데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뭐 어쨌든 그 정도의 느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지를 직접 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판단하는 게 베스트고 주변의 말을 자꾸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 주관이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은 그러면 선택 과목이 분리가 있냐? 자, 일단은 요렇게 좀 벽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문계 학생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문과 학생들이죠. 문과 학생들은 그냥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자연계 친구들이죠. 이과는 미적분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고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학생들이 고민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는 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난이도가 쉽고요. 일단 충분히 학습량도 적어서 충분히 일단 극복 가능하고 웬만하면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과목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고민과 공부만 조금 한다면 충분히 만점에 도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과목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과 학생들의 고민은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능 선택 비율을 보시면 39.7%로 미적분이 거의 4배 혹은 5배 정도가 됩니다. 그죠? 4.5배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작년 2021학년도 수능에 기하가 없었어요. 자, 기하가 없는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한 이제 사실상 재수생도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잘 없겠죠. 대부분 다 미적분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기하를 안 배웠으니까요. 그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내신 공부는 했겠지만은 이제 뭐 수능에서는 이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현역 친구들도 웬만하면 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과목의 성격 차이가 있는가 보면 기출 난이도가 일단 미적분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미출제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게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출 공부해야 되는 난이도와 양이 조금 많긴 하지만은 이거를 극복하게 되면은 충분히 익숙한 시험지 형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난이도 적절하고 학습량도 적어요. 그러나 올해 수능처럼 기발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표현이 조금 좀 애매모호했을 수 있는데, 이제 기발하기보다는 사고력을 요구한다라고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조금 많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병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수능 시험 날에 평소에 공부량은 많지만은 좀 안정적인 결과를 받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 일단은 조금 편할 수 있고요. 제가 일단 어떤 권유해드린 거 아닙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좀 당일 컨디션이라던가 자기 기하의 분석 능력, 평소에 도형 분석에 대한 사고를 잘 정리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리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올해 수능이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올해 수능처럼 확 그렇게 내버렸을 때 당황을 한다, 그런 성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는 문과가 더 많다 이렇게 보이죠, 그지? 문이과 통하지만 일단 편의상 문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제 예상은 확률과 통계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50%대를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비율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추정이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선택 과목 체제 시험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봅시다. 자, 기존의 국어 시험지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 그런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입니다. 문법. 현재 언어죠, 그지? 자꾸 그지.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요. 죄송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 16번부터 해서 45번 끝까지가 이제 독서하고 문학이었던 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시험 기준이기도 하고 작년 수능 기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 시험지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1번부터 34번까지 그냥 독서 문학을 씁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이때 문항수랑 이때 문항수를 비교했을 때 어떻냐라고 했을 때 이때 문항수보다 이때 문항수가 훨씬 더 지금 증가했죠. 그지? 그죠? 그래서 독서와 문학의 중요성은 점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선택 과목은 여기서 이제 화작 혹은 언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총 24점이 배분돼 있고 76점이 배분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험지가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번부터 21번까지 과목 상관없이 이제 랜덤으로 이제 나오면서 1번부터 21번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이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던 경향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자 22학년도 수능시험지부터는요. 자 1번부터 15번까지 공통 객관식인데 일단 먼저 큼지막하게 끊어봅시다. 큼지막하게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이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 안에서도 한번 끊기죠. 공통 객관식, 공통 주관식으로 끊깁니다. 15번까지고요. 22번까지입니다. 15번, 22번이 난도가 조금 비교적으로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선택 과목은 어떠냐? 선택 과목은 어떠냐면요. 자, 일단 중간에 끊기는데요. 어디까지 끊기냐면 27번, 그 다음에 28번 이 경계로 끊깁니다. 27번까지 객관식이고요. 28번부터 주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7번 어렵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 30번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수능에서 작년 기준으로 킬러 역할을 했던 21번, 30번 같은 문제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나 나오냐? 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이 살짝 독특한데요. 사실 예전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였던 경향성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21번, 30번에 치중되어 있던 난이도를 골고루 앞에 문항에 지금 배분해주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5번, 22번, 30번이 과거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항들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을 이제 끝에 배치를 해놓는 거지 과거처럼 과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수준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오히려 9번 4점 문제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9번 문제부터 톡톡톡 막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옛날에 과거 21번, 30번 난이도를 적절하게 앞에다 분배했기 때문에 4점 문제 전부 다 그냥 손쉽게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유불리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건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은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그 성적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떨어뜨리는 입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궁금증을 위해서 좀 해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점수가 있죠. 원점수는 실제로 시험 쳤을 때 찍히는 점수를 이야기해요. 이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 원점수를 만듭니다. 이 산출 과정은 사실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지금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면은 이 통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난잡해질 것 같아서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 난이도 조정이 난이도 조정이 난다. 원점수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 집단이 사람인지라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난이도로 배분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각각의 어떤 난이도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집단의 학력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집단이 있을 때 언어와 매체 집단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등급 따기가 훨씬 더 사실 등급은 다 똑같이 매기지만 여기서 점수를 획득하기가 조금 더 힘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간의 수준 차이까지 고려해서 자 1번, 2번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점수는 이 점수지만 실제로는 이 점수라고 보면 될 거야 하는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더 어려운 난이도를 치렀던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보정될 거고 또 더 잘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난이도 차이 때문에 어려운 과목한테 유리하게 집단 학력 수준 차이 때문에 잘하는 집단에 더 유리하게 배정을 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그냥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조정 점수를 산출했으니까 이 조정 원점수를 가지고 뭐를 구하게 되냐면 조정 표준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에 비해 공통 과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환산하게 된다. 일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선택 과목보다는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등하시 공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따라서 같은 원점수이지만은 공통 과목을 더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70점을 받는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게 둘 다 화학법과 작문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일단 같은 집단 내에요. 화작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조사했더니 이 학생은 60점, 10점 이렇게 받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70점인데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냐? 공통 과목을 더 잘 본 학생이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원점수이지만 공통 과목을 더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어디에 더 많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공통 과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되죠.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공통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산출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일단 요거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평가원은 일단 실제로 매해 수능마다 산출 공식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역추적하여 따라가 보면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취합해 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뭐 공통 몇 점, 그 다음에 뭐 선택 몇 점일 때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계속 취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식의 윤곽이 나옵니다. 요거는 오피셜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역추적했을 때의 결과니까 그냥 대충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요, 공통 과목 점수예요. 공통 점수. 그러면 Y는 뭐냐면 선택 점수입니다. 선택 점수. 자, 그랬을 때 선택 과목 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법과 작문에서 지금 공통 점수의 1.156이라는 가중치를 곱하죠. 언어와 매체도 1.156을 곱하죠. 그럼 얘는 당연히 가중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화법 작문이든 언어 매체든 어쨌든 공통 과목에 대한 가중치는 당연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럼 공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통 과목에서는 가중치가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 과목을 집어넣을 때 곱해지는 가중치가 다르죠. 누가 더 큽니까? 지금 언어와 매체가 더 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언어와 매체를 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줬다는 이야기는 언어와 매체 학생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요. 자,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중치를 더 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었냐면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 1번, 그리고 집단의 학력수준 차이 2번, 이걸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뭐를 고려한 거냐면 1번. 이게 난이도 차이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문에 뒤에 꼬랑지가 붙게 되죠. 꼬랑지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일단 이 화법과 작문 학생들, 언어와 매체 학생들이 둘 다 공통 과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통 과목을 봤을 때 이 화법과 작문을 치른 학생의 공통 평균이 있을 것이고 언어와 매체를 치른 학생들의 공통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 두 집단의 학력 수준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와 매체가 공통 과목을 더 잘 쳤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학력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끼리 시험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37.4가 더해지는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38점이 더해짐으로써 조금 더 선택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경향이 반영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딱 깔끔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하게는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어떤 그 보정을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포인트고, 올해 수능의 한정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웠고 언어 매체 선택자가 더 잘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걸 반영해서 산출된 게 표준 점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학도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통에 곱해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통은 다 똑같이 된다는 게 이거의 통합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 통합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확률과 통계는 0.824, 0.858, 0.897인 걸 보면 뭐가 제일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다라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 지금 여기에 63, 65, 64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이 각각 집단의 공통 점수를 봤을 때 학력 수준을 비교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미적분이 65로 가장 크니까 미적분 학생들이 실제로 공통 과목을 더 잘 봤다. 그 다음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다. 그래서 기하가 가장 어려웠고 미적분 선택자가 더 잘하는 경향이 반영된 표준 점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치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각 시험마다 다른 거니까 올해 수능 한정 이러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딱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등급 컷을 볼게요. 자, 요거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원점수 등급 컷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추정이니까 그냥
좀 감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데이터에 태클을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국어가 지금 화법 작문이 86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84점. 요렇게 되는데 지금 2등급도 2점 차이고 2등급도 2점 차이, 3등급도 2점 차이, 1등급도 2점 차이인 걸 보면 어느 정도 평가원의 출제는 잘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유불리가 없도록 잘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겠죠. 근데 이게 86점이면 14점 감점, 16점 감점이 돼도 1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거의 몇 문제냐면 한 문제를 거의 2.5점 정도라고 치더라도 거의 5문제 넘게 틀려도 일단은 괜찮다 이야기죠. 그죠? 6문제, 많은 학생들은 7문제까지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는 게 사실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를 한번 총평을 해봅시다. 요거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참고했습니다. 제가 국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보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 크기가 난이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선지의 난이도가 높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가 제일 크고 지금 역시나 지문 난이도도 어려웠고 그리고 선지 난이도도 어려웠다고 되어 있죠. 너무 과한 난이도였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인문 제재,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굉장히 일단 곤혹을 치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독서의 비교가 항상 일단 작지만 이 문학이 실제로 그렇게 평소보다 쉬웠던 건 아닙니다. 문학도 어느 정도 어려웠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절대 쉬웠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근데 지금 문학 보면 독해력 강화라고 돼 있죠. 이 문학 보니까 문학에서 독해력 요구하는 선지가 나왔다는 게 일단 조금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을 잘 읽는 건 너무나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한 능력이 받침이 되면 문학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식의 독해력이 같이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까다로운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화되고 시간 소비가 큰 문항이 비중이 커졌다 해가지고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조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사실 보기와 지문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선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사실 엄청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 난이도를 조금 완화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거의 잘 맞추지 않았나. 너무 격차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화작이 쉬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언매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원은 이 화작의 난도를 평소보다 올리고 언어와 매체를 조금 낮추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타내냐면 자, 미적분 기하에서도 나타납니다. 미적분이 어려웠죠. 미적분 난이도를 살짝 낮추고 기하 난이도를 올림으로써 난이도를 거의 비슷하게 융화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수능은 이게 6월, 9월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또 이제 잘 맞춰서 출제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평가원이랑 집단을 그냥 믿고 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냥 우직하게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낯선 유형도 조금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국어를 좀 정리를 하고요.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도 이거 등급 컷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대략적인 그냥 커트라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미적분하고 기하는 1등급 컷이 같고 여기에서 표준 점수도 147점으로 일단은 같습니다. 그러면 147점으로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거의 퍼펙트하게 두 개 과목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유불리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점, 그럼 얘는 같죠, 그지? 같죠? 그럼 얘랑 얘가 다 2점 차이 정도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컷의 간격 정도를 미루어 봤을 때 꽤나 잘 출제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나왔던 기니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니디 문제가 예로부터 5번 을 찍어라. 이게 정답일 확률이 크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20학년도 수능 보면 기니디 문제가 답이 5번이어서 1등급 컷이 4점이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88점 나와야 되는 시험인데 이 기니디 정답이 5번이어서 4점이 향상돼서 92점이 커트라인이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럼 올해는 88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얘는 기니디가
5번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5번을 찍는데 5번이 안 통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92점 정도가 될 수 있는 시험이다. 만약 5번이었다면, 그죠? 그러면 이 평소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어려웠다고 평가될 만한 등급 코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어려웠던,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던 특정 번호에 밀집되어 있던 난이도를 적절히 분산시키면서 9번부터 15번까지의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9, 10, 11, 12 번호대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잘 풀어냈지만은 이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시험 쳤을 때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어느 시중 교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부러 평가원이 아마 학생들의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재를 본 학생이 유리한 고점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다 걸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낯선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모든 문항 한 문항 다 사고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자, 수능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딸딸 문제만 많이 풀어서 풀리는 문제들은 이제는 더 이상 3점에서만 볼 수 있고 4점에서는 이미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잘 잡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길러야 되는 방법은 일단은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마저 총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수학2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수학2 굉장히 어려웠고, 낯선 사고력 문항, 자, 낯설기도 한데 사고력도 많이 요해.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수학2는요 과하게 어렵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냉정하게는 아닙니다. 제가 일단 수학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학 9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설다라는 거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중 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게 일단 포인트였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난이도 거의 비슷하게 잘 맞춰서 동그라미 크기를 다 똑같이 했고요. 거기서 보니까 기하가 조금 과한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는 게 미적분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평소 기하의 난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은 낯선 유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유형이 낯설지 거의 문제는 까고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가 낯설었던 거지 내용 자체가 낯설지는 전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은 평소 6월, 9월에 애들이 쳤던 시험보다는 확실히 난도가 올라가서 시험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 과목 난이도를 맞추는 게 평가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두 과목이 워낙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확통 난이도는 수능 때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고, 항상 애들한테 강조했습니다. 확통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제발 잘 대비해놓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예상이랑 빗나감 없이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는 이 두 과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과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어려운 과목,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평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좀 놀라운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1등급이 6%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 현재 지금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점수를 넘으면은 그 등급을 등급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는 1등급이 몇 %인지 아십니까? 4%입니다. 어머님들 4%. 그런데 이번에 6%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거짓이게 절대평가였던 의미가 거의 퇴색될 정도로 1%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어려웠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2등급 보십시오. 27.83, 거의 3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2등급을 받았고, 더 놀라운 건 3등급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 수험생의 반 이상이 3등급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위권 애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가 평소에 잘 푸는 유형들만 쭉 풀었던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이번 수능 자체가 좀 평이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100점, 90점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거르는 문제 없이 모든 유형들을 다 풀어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험을 만들려면 어떻게 시험을 구성하면 되냐면 쉬운 문제를 쭉 뭐 40개 정도 깝니다. 그리고 남은 5개 정도를 조금 하드하게 출제를 하게 되면 이까지 오는 데에는 이 3등급 대들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 5개를 맞추는 벽이 높기 때문에 1등급의 벽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게 참 잘 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맞죠. 절대평가의 의미가 1등급만 봤을 때 좀 퇴색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어는 잘 출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수능 전공 전략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리언교육의 오도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